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8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란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을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여 최대한 많은 기능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네, 그렇게 배웠죠. 자, 중요한 건 애플리케이션 성능 측정의 지표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가로 1에서 3회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땡큐죠, 땡큐. 외운 분에겐 땡큐.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표는 파트 5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표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일정 시간 내에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하는 일의 양을 의미한다. 이게 뭐예요? 처리량. 영어로 써도 됩니다. throughput 이렇게요. 그냥 여기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처리량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처리량. 영어로 쓰고 싶어요. throughput, throughput, throughput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처리량.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전달한 시간부터 그 서버로부터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건 뭐예요? 응답이니까. 응답 시간이죠, 뭐. response time. RESPONSE의 응답 시간. 한글로 써도 됩니다. 응답 시간. 정확하게만 쓰세요. 응답. 그 다음에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의 실제로 사용자가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그 처리가 완료돼서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뭐라고 불러요? 반환 시간. 그죠? 예, turn around time, 반환 시간. 그 다음 자원 활용률, 애플리케이션이 의뢰한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소모되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의 사용률을 의미한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처리량, 응답시간, 반환시간은 적게 처리량은 늘리고 응답시간, 반환시간, 자원 활용률은 최소화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서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9번 문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정규화, 디노멀리제이션의 개념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문제가 나오면 알긴 알아요. 근데 내가 뭐부터 써야 돼? 뭐부터 써야 돼? 이러시는데 비정규화 배웠죠. 파트 4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비정규화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규화의 반대라 그랬죠. 왜요? 정규화라는 작업은 그 어떤 무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종속의 관계가 한 테이블에 들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테이블을 분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이 너무 잘게 분해되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연관된 테이블들을 서로 조인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조인의 작업이 사용자의 요구가 굉장히 많으면 그때마다 조인 작업을 계속한다면 너무 시간 낭비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용자가 많이 찾는 그러한 테이블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때마다 조인 작업을 하니까 너무 성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다 이것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정규화 그런 거 좀 어기면 어때? 그냥 테이블 몇 개 통합시켜 버리자. 이게 바로 비정규화의 개념이에요. 됐죠? 그럼 이거를 말로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그죠?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규화 원칙을 위배하여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에 대해 중복, 통합, 분리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 이렇게 써야 돼요. 적어주시면 돼요 이러는데 다 적어놨어요. 여기 이 비정규화 문제는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수업 시간에 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비정규화는 이렇게 설명. 특히 파트 4는 자주색이에요. 색깔별로 재밌네요. 예, 색깔별로. 그래야 어디서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비정규화가 뭐다 하면 이거 암기해요. 이렇게. 말 따로 또 뭐 만들려고 머리 아파 하지 말고 적어놔요. 적어놨다가 비정규화가 뭐냐 물으면 벌써 막 쓰면 돼요. 됐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이 문제를 보면은 1991년 알리베스트가 MD4 알고리즘을 개선한 아모아 알고리즘으로 각각의 512비트짜리 입력 메시지 블록에 대해 차례로 동작한다. 각 512비트 입력 메시지 블록을 처리하고 나면 128비트 스테이트의 값이 변하는 아모아 알고리즘을 쓰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알 거예요. MD4 다음에 이거 개선했으니까 MD5 아니야? 나 MD5 배웠는데? MD5 알고리즘이죠. 아모아를 배웠나요? 뭐 이러시는데 우리 아모아 알고리즘 배웠단 말이에요. 아모아 알고리즘 크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모아 기법, 그러니까 아모아를 직접 이렇게 걸어서 메시지를 전송할 때 암호화 시켜서 전송하고 그 상대방이 암호화 내용 이거 받으면 받자마자 어때요? 원래 상태로 다시 암호화 내용을 평문 상태로 바꿔주는 복호화 작업을 해주는 이런 양방향 구조의 알고리즘이 보통 암호화 기법에서 개인키 알고리즘, 공개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해시 알고리즘이 있다 그랬죠? 해시 알고리즘은 그냥 임의의 길이의 입력 데이터,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값이나 키인 해시 값으로 바꿔주는 알고리즘이 해시화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얘는 복호화를 시킬 필요가 없죠. 네, 다 고정된 길이의 값이나 키로 바꿔주기 때문에 단방향 알고리즘이에요. 이 해시 알고리즘에 속하는 애가 바로 MD5가 있다 이거죠. 됐죠, 여러분? 예. 근데 이 MD5는 요새 잘 안 쓴다 그랬죠. 결함이 발견돼서. 뭐예요? 해시의 가장 큰 문제는 얘가 이렇게 그 512비트에 128비트 이런 그 값들을 128비트의 해시 값을 생성을 해도 똑같은 키 값을 갖는 애가 발생하면 충돌이 된다 그랬죠? 충돌이 돼요. 그 128비트라 안심을 했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를 보니까 동일한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키 값을 갖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벌써 이미 같은 키 값을 갖게 된다면 공격자는 이 부분을 노려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얘가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MD5는 요새 좀 취약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알아는 두셔야겠죠? 예, 주로 파일의 무결성 검사기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프로토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우리 파트 1에서 또 OSI니 프로토콜의 기본 원칙이니 다 배웠어요.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기기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 놓은 통신 규약이다. 좋아요. 알고 있죠?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3가지를 쓰세요. 이게 문제예요. 필기에나 나올 법한 문제인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극히 이론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프로토콜 기본 3요소 뭐예요? 구문. 제가 하나 말씀드렸어요. 구문. 영어로 쓰고 싶어요? 네, syntax. 구문은 뭐죠? 네, 문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할 때 그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식, 부호화, 신호 레벨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구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semantic, 의미, semantic. S-E-M-E-N, T-I-C? 이렇게 얘기하죠. semantic. semantic은 정확하게 뭡니까? 두 기기 간의 정확하고
효율적 전송을 위한 협조사항.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 다른 말로 타이밍. 그냥 타이밍이라고 써도 돼요. T-I-M-I-N-I-N-G. 타이밍. 타이밍은, 순서는 말 그대로 뭐예요? 두 개체 간에, 즉, 송신, 수신이 있다면 두 개체 간에 통신 속도를 조정을 한다든가, 메시지 순서라든가, 이런 제어 정보를 담당하는 게 순서예요. 됐죠? 그래서 구문, 의미, 순서, 또는 구문, 의미, 타이밍. 한글로 타이밍, 이렇게 써도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패킷 로그를 표현한 것이다. 이걸 딱 보면 쫄아요. 근데 아래의 패킷 로그와 같이 공격자가, 자 이제 핵심어 나와요. 공격자가 패킷의 출발지 주소 또는 포트를 임의로 변경하여 어떻게 변경해요? 송신 측 IP 주소 또는 포트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송신 IP 주소가 자신이므로 자신에게 응답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바꿔놓는답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 패킷의 출발지하고 주소 포트를 어떻게 바꿔요? 송신 측의 IP 포트를 동일하게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애가 그 공격자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값을 받죠? 예. 여기로 이제 메시지가 와서 뭔가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응답을, 이것에 대한 어떤 응답, 요청이 왔으니까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얘한테 응답을 받게끔 해놓는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어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 계속 꼼짝없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쵸? 이처럼 자신에 대해 무한히 응답하는 패킷을 계속 전송하여 컴퓨터의 실행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결국은 시스템 마비시켜버리는, 그래서 다른 서비스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DOS, 서비스 거부 공격. 기억나죠, 여러분? 네, 서비스 거부 상태에 빠지도록 하는 네트워크 공격 유형이 무엇인지 쓰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비스 거부 공격 기억나죠? 예. 자, 서비스 거부 공격의 형태들 되게 여러 개 배웠단 말이에요. TCP, SYN 플러딩, ICMP 플러딩, UDP 플러딩, 랜드 어택, 그죠? 티어드롭, 핑 오브 뎁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DOS, 서비스 거부 공격의 주요 기법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SYN 플러딩 같은 경우는 뭐예요? SYN이라는 신호 있죠? 예. TCP에서 이 SYN, 이 신호가 들어와서 어때요? 요청이 들어오면 얘가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을 여기서 어때요? 해야 되는데 응답을 일부러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응답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얘는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게 되고 어때요? 얘가 다른 거 받으려고 하면 그제서야 응답을 하는 거죠. 결국 시스템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CMP, UDP 플러딩 역시 그런 비슷한 기법이고, 랜드 어택이 바로 이와 같이 어떤 공격 대상이 되는 애죠? 바로 얘한테 어때요? 똑같은, 여기 보시면 소스, 데스티네이션 보세요. 그러니까 송신자와 목적지 IP가 똑같단 말이에요. 포트도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신호를 내보낼 때, 응답 신호를 내보낼 때 자기 자신에게 계속 내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바로 랜드 어택이에요. LAND, 랜드 공격 이렇게 써도 되고 랜드 어택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이거 공격 유형들은 시험에 하나씩 꼬박꼬박 나오니까 공격 유형을 잘 모르신다면은 파트 3의 9번째 내용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알아둬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패러독스의 개념을 설명하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살충제 패러독스 뭐라 그랬어요? 살충제 뿌렸는데 개미, 거미 안 죽어요. 왜요? 똑같은 살충제로 계속 뿌리니까 내성이 생겨서요. 그죠? 한마디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사용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여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면 더 이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게 살충제 패러독스이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그럼 알긴 아는데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게 쓰면 되죠.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면 새로운 결함을 찾을 수가 없는 현상. 이거를 살충제 패러독스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얘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기본 원리들 있죠. 파트 5, 3회차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여러분 결함 집중이라든가 그죠? 예, 결함 집중도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8대2 법칙 그죠? 그래서 모든 그 결함은 균등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특정 모듈에 집중하여 나타난다. 아시죠, 여러분? 예. 그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세요. 단, 출력문의 출력 서식을 준수하세요. 이 말이 제일 무섭죠. 자, 여러분 C 언어예요. void main, 가로, int, C는 1. 자, C가 1이에요. 일단 초기값. 스위치 3, 뭔 말? 3이라는 값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스위치.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스위치 케이스는 뭐예요? 이 스위치 안에 계산식 결과, 수식 결과 값이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에 따라 그 경우로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얘가 3이니까 어디로 가요? 케이스 3. C는 제로. 여러분 이거 케이스 3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C는 제로 하면 뭐예요? 3일 때는 C 값은 0이야. 이 얘기죠. 그럼 여쭤볼게요. 답 0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0이지 0. 이러고 다음 문제 풀거든요. 위험하신 생각이라고요. 왜요? 제 분명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요? 이 스위치 케이스는 애가 브레이크가 없다고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해서 질주를 한다고요. 분노의 질주예요. 나 3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얘는 쭉 그냥 직진, 하이웨이로 직진해요. 왜? 브레이크가 없어서. 아, 그런가? 브레이크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갑시다. 자, 케이스가 3이니까 여기로 일단 와요, 얘는. 여긴 안 가요. 3이니까 여기로 점프해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 C는 0이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읽을게요. 케이스가 4일 때 C 플러스 이꼴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내용 그냥 읽어요. 이렇게 실행해요. 그러면 0이었는데 0에다가 3을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0 더하기 3에서 C에다 또 넣으란 얘기죠. C 플러스 이꼴 3이니까 그럼 C는 얼마가 돼요? 3이에요. 그 다음 브레이크 없으니까 또 내려와요. 3이었는데 C 마이너스 이꼴 10이니까 뭐예요? C는 C 빼기 10이에요. 그러면 3에서 10을 빼가지고 C에다 넣으래요.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디폴트 뭐예요? 여기저기 다 아무것도 아니면 이거 실행해. 이 뜻이죠. 자, 그런데 브레이크 없으니까 내려옵니다. C 마마.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인데 다음 줄 내려가면서 하나 빼. 그럼 마이너스 7인데 다음 줄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나 먼저, 너 먼저 처리해. 그리고 나 내려가면서 하나 뺄게. 이 뜻이라 그랬죠? 예. 마이너스 7인데 하나 내려가면서 어때요? 마이너스 8 되죠? 따라서 프린트하면 마이너스 8. 이게 답이에요. 0 아니라고요. 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브레이크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요. 뭐라고요? 스위치 케이스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계속 간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케이스 3하고 이렇게 집합기호 1고 C는 제로, 다음 줄에 브레이크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있으면? 그럼 답은 0이 맞아요. 네?
이해되죠, 여러분? 예,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쭉 실행해서 여기까지 왔더라. 마이너스 8.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예. 그래서 답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내용 봅시다. 15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OSI 참조 모델의 계층을 쓰세요. 이런 문제는 필기 때 봤던 문제인데 실기에도 나오네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문제는 그 프로토콜이든 OSI 참조 모델이든 아니면 TCP/IP 계층 있죠. 예, 걔가 나오든 아니면 네트워크 공격 유형이든 이런 것들 중에 반드시 한두 문제는 나오게 돼 있어요. 자, 15번 뭘까요? OSI 7계층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셨으니까 여러분 필기 붙어서 제 강의 실기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OSI 필기에 맨날 나오니까.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모르겠다. 어떻게 찍어서 붙었다. 파트 1의 6번째 6회차 내용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OSI 참조 모델의 계층 7계층 가장 아래가 뭡니까?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상위 계층 어떻게 됩니까?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그죠?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박스 안의 내용을 봅시다. 다양한 전송 매체를 통해 비트 스트림을 전송한다. 아직은 잘 몰라요. 전송에 필요한 두 장치 간에 실제 접속과 이 말,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실제 접속이라는 건 뭐예요? 물리적으로 접속을 한다는 얘기죠. 실제 접속과 물리적인 절단 등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에 대한 규칙을 정의한다. 이거 뭐예요? 그쵸, 물리적으로 연결되고 끊고 하는 거니까 물리계층이죠. 제1계층입니다. 물리계층이에요.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에 오류 없이 데이터를 전달하게끔 하는 것으로 데이터 전송,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뭡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전송 계층, 데이터 링크, 물리 또 네트워크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애들 확실하게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의 모듈 관계를 표현한 시스템 구조도를 참고하여 팬인이 2개 이상의 모듈을 모두 쓰세요. 자, 여러분 모듈에서 팬인, 팬아웃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그 팬인과 팬아웃 이거 2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팬인은 뭐라 그랬어요? 헷갈리죠. 팬인은 결국은 화살표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를 생각을 하세요. 나한테 화살표가 들어오고 있다. 팬인.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A 모듈 입장에서는 화살표가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오로지 나가는 거죠. 즉 내가 하위 모듈을 몇 개를 호출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 나가는 거 팬아웃이에요. 팬아웃입니다. 그러면 A는 팬아웃이 3개예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도 보면은 나가는 거 하나, C 입장에서도 나가는 거, D 입장에서도 나가죠. 각각. 그죠? 하나하나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B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위 모듈에 의해서 나에게 뭔가 들어오는 거 있죠. 예, 뭔가 누군가가 나를 제어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게 팬인이에요. 즉 B 입장에서는 팬인 하나, 팬아웃 하나.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 시스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효율적인 시스템 구조가 되려면은 이 팬인은 어떻게 해요?
펜인의 개수는 좀 늘어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예, 펜인은 좀 많으면 좋아요. 왜?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위 계층에서 이 특정한 모듈을 어때요? 예, 재활용해서 함께 재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곳에서 얘도 호출을 하고 얘도 호출을 한다는 얘기는 그 모듈에서 얘가 필요하니까 호출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재사용성이 높은 모듈을 만드는 거. 이게 펜인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고, 펜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하위 모듈을 이렇게 호출하는 개수잖아요. 근데 이 펜아웃이 많다는 거는 뭐예요? 너무 쓸데없는 모듈까지도 점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펜인이 2개 이상인 모듈을 모두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화살표가 2개 이상 들어온 것을 우리가 고르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일단 보실까요? 보면은 어때요? 먼저 여기 얘네들은 볼 필요도 없겠다. 그죠? 자, F 어때요, 여러분? 예, 하나, 둘. 그죠? 따라서 F. G는 하나만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H는 어때요? 예, E하고 F로부터 받고 있네요, H가. 이렇게 해요. F하고 H. 상위 계층에 의해서 호출이 되고 있는 모듈들. 호출되는 모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선 정리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17번부터 나머지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